때는 2010년 9월. 최 형사님에게 평소 알고 지내던 보험조사관으로부터 제보 하나가 들어옵니다. 저 형사님, 이거 뭔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꼭 좀 한번 알아봐 주셔야겠습니다. 다급한 제보자의 자초지종은 70이 넘은 노모가 딸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예정인데 보험조사관이 보기에는 노모의 죽은 딸이 아무래도 살아있는 것 같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망한 딸을 지금부터는 이제 박미영 씨라고 제가 가명을 써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망 당시 나이는 41살이었고요. 3달 전에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걸로 서류까지 다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그 박미영 씨가 이거 아무래도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 같다는 제보를 한 거죠. 어머, 지금 살아있는 딸을 죽었다라고 하고 그 어머니가 보험금을 타러 오기로 했다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저희도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네. 보통 실종됐다면 몇 년 숨어 있다가 보험을 타러 가는 그런 사건이 있어도 사망을 가짜로 이전해서 이렇게 온다는 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형사님들이 이제 노모가 보험사의 돈을 찾으러 온 날 옆방에서 이 노모의 행동을 지켜보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노모가 보험사를 찾아왔는데요. 그때의 영상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여기 이제 보험사고요. 저 검은색 양복을 입으신 분이 보험조사관. 조사관이시고 네네네. 어머니와 모자를 쓴 분이 동석을 하셨네요. 네네. 이 흰 모자를 쓰신 분이 사망자의 언니. 그때 나중에 사인만 따고 주시면 되고. 보시는 것처럼 노모와 동석한 사람은 자신을 사망자의 친언니 박혜수 씨라고 했다고 하고요. 글쓰기가 불편한 노모를 대신해서 동생의 사망보험금 청구서를 대신 언니가 작성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사망한 언니 박혜수 씨가 보험을 타러 와서 작성한 청구서이고요. 그리고 이게 사망자 박미영 씨가 보험 가입할 때 직접 작성한 가입서입니다. 두 서류의 날인을 보시면 사망자의 날인과 보험 청구인의 날인이 똑같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인은 살아생전에 직접 가입한 거고요. 왼쪽은 그 언니가 노모를 대신해 사인했는데 그 날인이 지금 똑같다는 거예요. 어머, 그러네. 사건을 제보하고 당시 현장에도 있었던 보험 조사관 분을 저희가 직접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왜 동생 박미영 씨가 살아있다고 이 보험 조사관이 주장을 한 건지 한번 들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마지막에 이제 그 확인서에 자필 확인하고 보험 가입 전에 본인이 사인했던 부분하고 제가 딱 대조를 하니까 똑같더라고요. 그때 뭐 제 태어나 처음으로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와, 정말 살았구나. 이 사람 맞구나. 일부러 이제 다른 볼펜 내가 플러스펜을 줬거든요. 질문 잘 남으니까. 근데 그걸 이렇게 하고 쓰시고 나서 이제 이렇게 아유 내가 뭐 이렇게 감기인가 뭐 독감인가 이래서 이러면서 그냥 딱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뭘 알고 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른 사람들하고는 좀 다른 그런 유형이었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지문을 지우려고 하는 의도가 보이지 않나 싶어요. 네, 그런데요? 누가 봐도 이거는? 네, 맞습니다. 저희가 보험조사관의 제보를 받고 일단 보험 관련 사항을 쭉 확인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박미영 씨가 사망이 전 3개월 동안 생명보험에 7개의 보험을 넣었더라고요. 그래, 그중에 그 마지막 보험은 사망하기 이틀 전에 가입을 했더라고요. 진짜 그 이해가 안 됐던 건 한 달에 그 내야 하는 보험금만 300만 원이 됐거든요. 박미영 씨는 그 당시에 특별한 직업이 없었고 그만한 돈을 낼 형편이 안 됐거든요. 어머. 지금 언니가 박미영 본인이면 같은 보험 타러 온 어머니까지도 공범이라는 얘기인데? 근데 이렇게 되면 굉장히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 사망보험금이기 때문에 누가 죽긴 죽었고 그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는 거 아니에요? 뭔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아직 뭔지는 모르겠죠. 그러니까요.
근데 그때 우리 형사님들이 아주 결정적이면서 수상한 정황을 하나 포착합니다. 박 씨가 사망한 게 6월 17일이에요. 네. 약 한 달 뒤에 누군가가 박 씨의 어린 딸 미소양의 입원 치료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보험사를 또 찾았거든요. 어머. 자, 이 박 씨가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하고 약 한 달 뒤입니다. 아까 그 언니예요? 지금 누군가가 박 씨의 딸 미소양의 보험금을 수령하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네. 그런데 청구인이 작성한 서류를 확인해 보니까 보험사에 들린 사람이 어머. 박미영 씨 본인인 거예요, 지금. 아까 사망보험금의 가입자도 똑같고 여기도 이제 보험 가입자와 청구한 사람의 사인이 동일한 거 있고요. 그러니까 박미영 씨가 분명했던 거죠. 7개의 생명보험을 들었고 그리고 심근경색으로 사망을 했고 그 사망 이후에 죽은 사람이 돌아와서 자기 딸의 보험금을 수령하고 또 자기의 사망보험금도 청구를 했다. 그죠. 예. 근데 병원에서 확인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렇죠. 분명히 병원에서 박 씨의 희생에 대한 거만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망보험을 지급하라고 판결 네, 났어요. 그래 사망 진단서까지 내려진 상태였거든요. 누군가 죽긴 죽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박 씨가 자기 자신의 보험금을 타내려고 누군가를 살해하고 이를 본인으로 이장한 살인 사건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형사님들은 그 노모랑 같이 나타난 그 여자가 박 씨라고 확신을 하게 된 거예요. 박 씨가 보험금을 청구하던 중에 옆방에서 대기를 하시다가 현장으로 급습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누구요? 아니거든요. 말 못해요. 안 들어가시는데. 아니, 무슨 제보를 받으셨는지 제가 궁금합니다. 아니, 무슨 제보를 받으셨는데요? 아니, 누가 제보를 했는데요? 제일 간단한 건 한 가지가 있어. 당신이 인지 아니면 이거의 넌인지 아니면 제3자인지 당신도 이거 집으로 그 사람 바로 나와 대출해주라고. 그럼 끝났거나 게임 끝났거나 동신이 그런 거 없어. 그럼 되지. 제가 질문을 갖다 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제가, 아니, 시간을 제가 지금 뭐 때문에 일하고 있는지. 증거를 내봐라는 증거를 갖고 와봐 그런 식의 뉘앙스인 거죠? 그렇죠. 어느 이제, 정도 형사가 알고 있을까라고 그렇죠, 지금 그렇죠. 파악하려고. 네. 니네가 지금 왜 왔는지, 내가 어떤 일로 혐의가 있는지 그걸 알아야만 내가 얘기를 해주겠다. 지금 이렇게 반응을 하는 얘기하잖아요. 거잖아요. 파악하기 위해서 지금 저런 행동을 보인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형사님들은 이제 긴급 체포를 결정했다고 하고요. 잠깐만, 나도 변호사 볼게요. 아니, 변호사 볼게요. 지금 머리를 굴릴 수 있는 대로 굴리는 것 같은데. 나보세요. 나보세요. 잠깐만요. 나보세요. 긴급 체포가 나면 뭔지를 알고 갑시다. 나하세요, 이거. 나하세요. 네, 풀고 갑니다. 갑니다. 우리는 그 당시에 분명히 야 살아있는 거 맞다. 그리고 그 당시에 보험회사에서 통화 내역 목소리를 들려주더라고요. 그 목소리가 일치를 하더라고요. 일치를 그러니까 가입할 당시의 목소리요? 하고 보험 청구할 때 그 목소리하고 목소리가 일치를 예. 했다는 거죠? 너무 당당하니까 하면서도 잠깐만 이게 맞나 이런 생각 혹시 안 들었어요? 저희도 그 살인 사건임을 확신하고 현장에 출동했는데 네. 박 씨가 너무 당당하고 네. 하니까 좀 움찔했죠. 네. 하지만 어느 때보다 우리가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긴급 체포 결정을 했고 아직 많은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살인 아닌 사기 혐의로 우선 체포했습니다. 조사를 받을 때 제일 먼저 묻게 되는 게 알아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도 그 정도는 알아요. 이름, 나이, 그렇지 맞아.
예, 이름부터 되거든요. 근데 네. 이름은 얘기 안 하더라고요. 예, 보통 묵비권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자기 행위에 대해서 묵비권을 행사하지 자기 이름은 보통 얘기하는데 그렇지. 예, 피의자 신문 조서를 갖다가 2, 3회 받을 때까지 자기 이름을 얘기 안 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진짜 처음이었습니다. 그치, 이름 자체를 얘기하니까 진행이 안 되는 거야. 그치. 자기 입장에서는 자기의 이름을, 진짜 이름을 얘기하는 순간 사실이 다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범죄를 인정하게 되는 거니까. 맞습니다. 어쨌든 저는 답을 들어야 하는 사람이니까 고민을 하다가 떠오른 게 미국 범죄 수사 드라마 중에서 크리미널 마인드라고 있는데 네네. 그걸 많이 차용해서 하거든요. 거기서 나온 뭐 에어컨을 튼다든가 아니면 서류를 갖다가 준비한다든가 책상을 갖다가 갑자기 쳐가지고 놀라게 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갖다 떠올랐습니다. 아니 형사님들이 미드를 보고 수사에 참고한다는 건 처음 들었거든요. 교수님 맞나요? 아니 저도 이제 가끔 보는데 그 드라마들을 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한 절반쯤은 실제 쓰는 기법이 있어요. 착안할 수 있는 어떤 단서는 되죠. 그래서 좀 효과가 있었나요? 중요한 건 미드를 보고 배운 모든 기술을 다 써봤는데 꼼짝도 안 했습니다. 긴급 체포 시에 소지품 압수수색 이런 것도 가능한 건가요? 예, 맞습니다. 박 형사가 경찰서에서 취조하는 동안에 제 형사하고 저는 유일한 소지품 차량 키, 네. 차량 키를 우리가 압수를 했습니다. 차량 키를 가지고 보험회사 지하 주차장하고 네. 그 인근의 골목길 주차시키는 차에 대하고 찌르고 다녔습니다. 차를 찾기 위해서. 그때는 요 버튼식 그게 아니었어요? 아닙니다. 없었습니다, 그때는. 다 이걸 하셨다고요? 한참 자키를 찌르고 다니다가 네. 결국 그 자키에 맞는 차를 찾았거든요. 다행이다. 예. 근데 그 안에서 새로운 인물의 흔적이 나오더라고요. 운전 면허증이 하나 발견됐는데 정말 이상한 게 사진은 박명이 맞는데 네. 이름이 김은혜로 되어 있더라고요. 또 이상한 건 아까 박명이 41살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신분증 중요를 보니까 27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도 처음엔 이게 뭐지 생각했는데 일단 주민번호를 보고 조회를 해봤는데 김은혜 주민번호로 맞더라고요. 운전면허증 학원에 확인을 또 해봤습니다. 네. 실제로 최근에 운전면허증을 딴 게 확인되었고 그것도 맞아. 박미영이 시험을 쳐서 본인 사진을 붙였더라고요. 박미영이 김은혜로 등록을 하고 김은혜로 면허증을 딴 거네요? 그렇죠. 아니 14살이나 차이 나는데 그걸 어떻게 유죄가 가능하죠? 실제로 박미영 씨의 얼굴이 상당히 앳돼 보였다곤 해요. 그래요? 27살로도 충분히 보이는 외모였다고 해요. 네, 박미영 씨. 약간 사진으로만 보면 좀 그럴 가능성도 있긴 살짝 무리는 없어 보이네요. 네. 네. 근데 저는 아까부터 궁금하지만 김은혜가 누구냐는 거죠. 김은혜라는 이름이 어디서 나왔고 신분증을 깜짝같이 위조를 할 수 있었는지. 그때 제가 이제 김은혜 신분증이 발견된다는 소식을 갖다가 전해 듣고 박씨를 추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좀 기억이 나는 게 당황도 전혀 안 하고 자기 이름 얘기합니다. 박미영이 맞다고. 김은혜는 자살 사이트에서 만난 사이라고 그래서 말했습니다. 그게 2010년 그 당시에 되게 유행했었어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만나는 사이트가 되게 좀 한동안 유행했었죠. 김은혜랑 만나서 함께 자살을 시도했는데 은혜가 먼저 죽었고 자기는 어쩌다 보니 미수에 그쳤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싸늘한 김은혜의 시신을 보고 문득 자신의 사망보험금을 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김은혜의 시신을 내 시신으로 위장하고 나는 김은혜의 신분으로 살아가야겠다 이렇게 말입니다. 3개월 전부터 7개의 보험을 300만 원 이상의 보험금을 지금 유지를 해왔고 사망 이틀 전에도 보험을 또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체포되는 순간부터 지금 와서 조사를 받는 이 사이에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얘기고 사실은 계획이 수립되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 저희도 그 뭐 계획 살인이라는 생각이 컸고요. 그래서 김은혜의 생존 여부부터 확인이 필요해서 그렇죠. 최종 주소지로 찾아가 봤습니다. 김은혜 씨는 대구의 한 여성 쉼터에서 생활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쉼터 관리자의 목사님한테 어디냐 물어보니까 목사님이 굉장히 당황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4개월 전쯤에 한 여자가 쉼터에 찾아와가지고 여성 한 명을 자신의 어린이집에 취직시켜주고 그리고 자기가 공부도 시켜주겠다면서 그때 은혜 씨가 발탁돼서 그 여자랑 얼마 전에 부산으로 내려갔고 그
그 후에 연락이 두절됐다고 하더라고요. 박미영이 사진을 보여주고 물으니까 박미영이 데려간 게 맞더라고요. 자살 사이트 얘기도 거짓말이네요. 그것도 거짓말이죠. 거짓말이네. 와. 맞습니다. 이게 박미영이 처음에 이 쉼터로 연락을 해온 게 그러니까 쉼터 사이트를 통해서 목사님에게 쪽지를 보낸 거예요. 그 쪽지 내용을 보시면 아주 기가 막힐 겁니다. 원장님, 전 현재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고요. 저도 예전에 어렵게 산 경험이 있는지라 남의 일 같지가 않네요. 자립의 의지가 있는 분은 어린이집에서 일할 수 있게 해드리고 싶고 작은 힘이나마 보태드리고 싶습니다. 목사님한테 저렇게 이제 쪽지를 보내고 난 뒤에 은혜 씨를 부산으로 데려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은혜 씨가 연락이 두절되면서 목사님이 걱정되는 마음에 반대로 이제 목사님이 박 씨에게 쪽지로 연락을 합니다. 8월이 지났는데 아무 소식이 없군요. 은혜 씨 소식은 모르시나요? 저한테는 연락이 안 오더라도 목사님께는 가지 않을까 했는데 은혜가 가져간 게 돈만은 아닌가 봐요. 제 마음도 가져갔나 봐요. 왜 항상 사람을 잘 믿는 저는 이렇게 한 번씩 꼭 상처를 받아야 할까요? 돈 때문에 그 사람을 더 미워하게 되는 것 같아 마음이 더 안 좋아요. 네, 그 목사님한테 은혜가 어린이집 현금 700만 원을 들고 도망갔다고 하면서 일부라도 돌려받고 싶다고 했는 거죠. 그래서 그 목사님 박 씨한테 200만 원을 보냈더라고요. 그 시각 또 실시간으로 상황을 전달받은 우리 이제 박지만 형사님이 박미영 씨에게 다시 추궁을 하기 시작합니다. 대구 쉼터에서 김은혜 씨 데려온 거 압니다. 김은혜 씨 어떻게 했어요? 사실 부산에 도착하자마자 맥주를 함께 마셨어요. 근데 은혜가 갑자기 신세한탄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2차까지 술자리가 이어졌는데 은혜가 술을 더 먹고 싶다기에 술 사서 돌아와 보니 은혜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제가 괜찮냐고 그러니까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마음이 편안하다고, 이제 다 편안하다고, 뭔가 먹은 것 같은데 뭘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이미 무엇을 먹었는지 편안하다고만 했습니다. 쉼터 사람들 다 수습을 해보니까 네. 김은혜 씨는 절대 자살한 사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예. 은혜 씨는 쉼터를 떠나기 일주일 전에 목사님께 편지를 썼는데요. 이 내용을 들어보시면 박 씨의 얘기를 믿을 수 없었던 이유를 아마 알게 되실 겁니다. 그동안 정말 너무나 감사했었어요. 여기에 처음 올 때 정말 죽은 목숨이었는데 제일 힘들 때 여기서 많이 힘을 얻었어요. 앞으로 목사님 은혜 꼭 잊어버리지 않고 나중에 나보다 못한 분들 도와주면서 살아갈게요. 거기서 더욱 열심히 노력하고 배울게요. 여기 식구들, 선생님들, 이모들, 조카들 많이 보고 싶을 거예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야, 이 27살의 친구면 이제 막 세상을 다 가질 수 있어서 막 얼마나 기뻤겠어요. 지금 취직이 됐다고 감사 편지 쓰고 되게 기대해서 갔는데, 야, 그거는 좀. 그리고 당시에 그 은혜가 내려올 때 억수로 부품, 꿈을 안고 내려왔거든요. 아, 내려가면 내 유치원 선생 될 수 있다. 그건 제 몇 번 죽인 거나 마찬가지야, 그 어린 친구를. 그 오자마자 바로 막 술 먹여가지고. 예. 하루도 지난 것도 아니에요. 저녁에 데려오면서 술 먹여가지고 차 안에서 몇 시간 좀 나눴다가 이제 병원에 데리고 온 거죠. 그럼 죽어가는 걸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죄송한데 은혜 씨는 가족이 없었나요? 부모님이 계시긴 했습니다. 시골에서 농사 지으면서 밥비 사느라 딸과 막내가 거의 없었습니다. 박 씨는 그런 상황을 미리 파악하고 나서 은혜 씨를 범행 대상으로 아마 올린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수사를 하다 보니까 대구 쉼터를 찾아가기 전에도 부산에 있는 쉼터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자기 외모로 보일 수 있는 연령대인지 그리고 가족이 있는지 없는지를 갖다가 중점적으로 확인하면서 오, 진짜 미친이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그날? 6월 16일 저녁 7시에 대구에서 출발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 부산으로 내려온 다음 날 새벽 5시경 부산의 한 병원에 김은혜 씨가 이미 죽은 채로 실려왔습니다. 은혜 씨를 병원에 데려온 건 다름 아닌 박 씨였는데요. 병원에서 박 씨는 사망한 은혜 씨를 박미영, 즉 자신이라고 밝혔고
그렇게 은혜 씨는 박미영이라는 이름으로 급성신경경색이라는 사인으로 사망 판정을 받았더라고요. 그 병원에서도 박 씨는 자기가 김은혜라고 했더라고요. 응급실 기록지를 확인해 보니까 언니가 평소에 흉통이 있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언니가 누구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박미영이 김은혜 행세를 한 거니까 14살 많은 언니라고 하면서 얘기를 자기는 20대의 김은혜니까. 박 씨가 똑같은 병원에서 심장이 아프다고 여러 차례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더라고요. 아마 물밑 작업을 미리 해놓고 그런 기록들이 있으니까 병원에서 자연스럽게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고 판단을 한 거죠. 검안을 통해서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그 병원에서 작성할 때는 이 가족이 와야 돼요. 사망자 맞습니까? 하고 얼굴 확인하잖아요. 근데 지금 김은혜 씨잖아요. 살아있는 박미영은. 그렇지. 그래서 이게 가족이 와야 되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박미영이는 어머니한테 전화를 합니다. 내 친한 동생이 급사했는데 어머. 가족이 없는 불쌍한 애다. 와서 얘 엄마라고 좀 해줘라. 그래서 장례식을 치를 수 있다. 이렇게 설득을 합니다. 병원에 가서 심지어 불쌍하다고 우셨다고 하더라고요. 아유. 이렇게 장례 치르고 화장할 때도 가족이 필요하거든요. 그때는 그 파지 줍는 할머니한테 부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실려온 지 하루 만에 은혜 씨의 시신은 한 줌의 죄가 돼서 바다에 뿌려졌습니다. 살인의 증거인 시신이 사라졌기 때문에 시신이 정말 화장대에서 뿌려졌다는 소식 듣는 순간 아마 형사들은 머릿속에 멘붕이 오기 시작했어요. 시체가 있어야 뭐 저희들 부검을 해갖고 뭐 약을 먹었는지 뭐 찔렸는지 그렇죠. 뭐 사인이 나오는데 이제 와서 한 말이지만은 그때는 정말 아깝했습니다. 박 씨가 대구에서 은혜 씨를 데려간 저녁 7시부터 10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알 방법이 전혀 보이지 않았거든요. 네, 이럴 경우에는 이제 그 사실 뭐 다양한 수사 기법들이 있긴 하지만 지금 박미영이 진술하는 그 이 말 속에 뭔가 숨어 들어 있는 것이 있는가 이걸 찾아야 되는데 아까 저는 굉장히 의심스러웠던 게 스스로 뭔가 먹은 것 같다는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맞아요. 뭔가 먹은 것 같은데 이미 무엇을 먹었는지 편안하다고만 했습니다. 물리적 공격보다는 뭘 먹여서 이렇게 의식을 잃거나 사망하게 만들지 않았을까 이런 이제 수법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두고 수사를 전개하게 되죠. 저희도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들었는데 박 씨와 교접했던 전 남자친구 참고인을 조사하면서 결정적으로 찾아냈죠. 박미영이는 사실 결혼을 했습니다. 그걸 전 남자친구는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만나서 사귀더라고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헤어지자고 한 상태였고요. 그런데 김은혜 씨가 사망하고 보름쯤 후에 나 이제 큰 돈이 생긴다. 미국 가서 잘 살자. 절대 너랑 못 헤어진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랍니다. 그 큰 돈이 자기 사망보험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서 가슴벽에서 병을 하나 꺼내들더니 헤어지면 난 이거 마시고 확 죽을 거다. 이랬다는 겁니다. 그 박 씨 전 남친이 그 병에 써 있는 걸 봤는데 메소밀이라고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정말 고성능 농약이에요. 이게 그 메소밀은 무색무취여가지고 사건 범행 도구로 제일 많이 쓰입니다. 냄새도 안 나고 색깔도 없으니까 2012년에 이게 너무 사건이 많이 나고 범행에 쓰이니까 판매 중단을 시켰어요. 못 만들게. 네, 그 메소밀을 꺼내서 박 씨가 자살하겠다고 겁박을 해서 박 씨의 전 남자친구가 메소밀병을 던져버렸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메소밀은 무색, 무미, 무취라는 특징이 있다는 걸 알고 직접 확인해 보기 위해 지행사가 메소밀을 맥주와 생수에다 넣고 맛을 봤죠. 그걸 드셨다고요? 아니 진짜로? 네? 그걸 맛을 봤다고요? 처음에 냄새만 맡았을 땐 냄새가 전혀 안 나서 충분히 모르고 엄독이 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맛도 인지가 되나 이상하면 탁 뱉었을 텐데 싶어서 그 해것으로 살짝 맛 한번 봤습니다. 위험하잖아요. 해코트라도 아까 그 고독성이라고 하셨는데. 그 진짜 냄새도 안 나고 그냥 맛도 그냥 맥주 맛. 정말? 예. 그래서 박 씨가 메소밀을 은혜 씨 맥주에 탔을 수도 있겠다. 이런 확신이 들면서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박 씨가 전 남자친구에게 메소밀병을 꺼낸 게 은혜 씨가 사망하고 보름 뒤쯤이라고 했으니까. 한 병을 그냥 조금 쓰고 그치? 남았을 수도 있는 거죠. 여기가 버린 장소 아닙니까, 여기서? 이어서 있다가 버렸다고. 여기서 버려가지고 요 내려가면은 1단, 2단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1단이고 그 밑에 쪽은 완전 절벽이라서 이제 그 주변으로 우리가 뭐 던지면 어느 정도 날아갈 그 위치까지는 저희들 수색을 다 했거든요. 형님하고 그때 와고 그때 한 토요일인가 여튼 쉬는 날 오전 내내 여기 이제 수색하고 그랬었지. 고생했죠. 예. 100방으로 수색을 해봤는데 모기만 한 100방 물리고 결국 못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박미영의 컴퓨터에서 소름 끼치는 기록이 나왔다고 해요. 그라목손 냄새, 사망신고 절차, 살충제. 점점 박미영의 디데이가 가까울수록 검색하는 게 점점 다 계획했구나. 다른 농약 검색한 것부터 메소밀에 대한 자세한 검색까지. 어머. 다 절차대로 지금 검색을 어머. 하고 있죠. 다음 스텝. 검색 기록이 사건의 순서에 맞게 되어 있네요. 네, 절차가대로 쭉 돼 있습니다. 그 모든 정황이 박 씨가 김은혜 씨를 살해했다고 말하고 있었지만 시신 없는 살인 사건이기 때문에 모든 정황 증거를 확보해내고 싶었습니다. 검찰 송치 이후에도 검찰과 합동 수사를 통해 추가로 정황 증거를 확인했는데 박 씨가 보험 사기를 저지른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더라고요. 박 씨의 딸이 어릴 때부터 백혈병을 앓았는데 그때 딸의 병원비 서류를 위조해서 보험금 탄 것만 총 47번이었고요. 그렇게 편취한 보험금이 1억 3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학력을 위조해서 창업 대출금 명목으로 5천만 원을 갖다가 돈을 빌리기로 했는데요. 그게 발각돼 사기 혐의로 기소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소름 돋는 건요. 그 사기 사건 재판 출석일이 6월 17일입니다. 어머. 은혜 씨가 사망한 날. 그러니까 본인이 사망한 걸로 처리된 그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죽은 걸로 위장해서 사기 혐의를 피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요? 맞아요. 아마 그 은혜 씨를 살해하면 박미영 자신이 죽은 걸로 다 위장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사기로 창업 대출금을 빌린 곳에다가 편지 한 통을 보냈다 그래요. 이 편지를 받아보신다면 저는 더 이상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겁니다. 더는 견딜 수 없어 이런 극단적인 방법을 택합니다. 계속해서 나오는 이런 추가 증거들을 확보했고 최종적으로는 살인죄까지 추가해서 기소할 수 있었습니다. 쇠가 빠지게 수사했는데 2심에서 살인의 직접 증거와 직접 살인이 알 수 없다면서 살인에 대해 무죄를 때렸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어떤 증거가 더 필요해요? 더군다나 재판 받는 중에도 박 씨는 자기가 살인을 저질렀다는 걸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거든요. 이게 또 한 번 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거는 재판부에서도 고민이 많이 됐을 거예요. 1심에서도 판결을 했었고. 재판 결과 보고 상심이 크셨겠어요. 오히려 수사했던 저보다도 제 집사람이 사건 내용을 아니까 더 속상해하더라고요. 일반 국민들이 더 많이 상실감을 얻었을 겁니다, 그때. 그럼 어떻게 됐어요?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잘됐다. 다행이다. 그리고 이제 이대호 형사가 강도, 절도, 뭐 살인 범죄자들 수없이 검거를 했지만 우리나라 보험제도를 획기적으로 바꾼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완전 바꿨습니다. 네, 지금부터 약간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이 사건은 안타까운 한 교통사고로 시작을 하는데요. 2008년 9월이었는데 한 남성 운전자가 삼시 한눈을 팔다가 그만 할머니를 이렇게 충격, 어떻게 사고를 낸 거죠. 네네. 사고가 난 거죠. 네. 이후 운전자는 즉시 112랑 119에 신고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순간 할머니는 안타깝게도 사망을 하셨고요. 그런 사고였는데 2달이 지났을 무렵 한 보험 사기 조사팀에서 이대호 형사님께 수사 의뢰를 한 사건입니다. 과거 보험 이력을 조회해 보니까 그 1년 반 동안 3건의 교통사고가 있었는데 문제는 이 3사건이 다 데칼코마니처럼 똑같다는 거죠. 과거의 2사건도 피해자가 고령이고 할머니였어요. 사고 이후가 다른 곳을 보다가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서 사고를 했다. 네. 경찰에 신고도 하고 119에 신고도 하고 빠져나갈 건 다 한 거예요. 그리고 2건 모두 다 운전자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종결이 됐던 거죠. 그럼 혹시 그 앞에 2건의 사고도 할머니들이 다 돌아가셨나요? 네, 첫 번째 사건은 현장에서 할머니가 사망을 하셨고요. 네. 2번째 사건은 피해자분께서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으셨어요. 중상해, 중상해. 그렇죠. 2분 다 우연히 길을 가다가 그런 사고를 당하셨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도현 선생님께서 뭔가 딱 감이 오신 것 같아요. 네. 이거 100% 보험금을 노린 살인 사건이다. 보통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면 자동차 종합보험을 들잖아요. 네. 거기에 자동차 운전자 보험이라는 거를 들어요. 운전자 보험. 자동차 운전자 보험은 가해자를 위한 보험이에요. 운전자를 위한. 그러니까 과실로 사람을 사망하게 하는 교통사고가 났거나 그 형사 합의금이라든지 변호사비라든지 한 보험당 5천만 원씩 이렇게 지원해주는 보험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해자는 역이용해서 일부러 사고를 내고 그 보험금을 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사고를 냈던 운전자 그 남자를 최 씨라고 저희가 하겠습니다. 네. 최 씨는 첫 번째 사고 후에 그 형사 합의 지원금 명목으로 3개, 한 개도 아닌 3개의 보험사로부터 약 1억 3천만 원 정도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2번째 사고는 피해자가 사망이 아닌 상해에 그쳤기 때문에 4개의 보험사, 약 1,700만 원 정도를 받았다고 하고요. 어머. 네, 그리고 3번째 사고가 난 후에는 3개 보험사에서 약 1억 원가량을 받았고요. 나머지 2개의 보험사에서 돈을 더 받으려고 하다가 이렇게 덜미를 탁 잡히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황당한 게 또 있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최 씨가 사망한 피해자 유족들에게 그 합의금을 줬는데요. 네. 첫 번째 피해자 유족들에게는 500만 원 줬고요. 에? 500만 원. 3번째 사고 피해자 유족들에게는 1,500만 원을 줬다고 합니다. 그것도 처음에는 300만 원으로 그 합의를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유족들이 항의를 하니까 500만 원을 합의했다는 거예요. 당시 유족들이 이 합의를 해주는 조건으로 요구했던 게 고인의 묘지에 자주 찾아뵙고 사죄해라 이렇게 약조를 했는데 이 남자는 단 한 번도 가지 않았다고. 그래서 이게 이 대상이 고령의 할머니가 피해자 대상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고령 할머니들이 그 민사 합의 기준을 보면 그렇게 많은 돈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 피해자가 이제 일할 것들. 그렇죠. 앞으로 수익을 또 계산하고 이런 것들을 계산하면 굉장히 많은 금액이 들어갈 텐데 그렇기 때문에 아마 피해자를 이제 고령의 할머니로 선택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사실 사고 현장도 다 없어진 거고 또 시간도 많이 지났고 단순 교통사고로 보면 판결까지 나버리고 이런 그 상태에서 재수사가 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데요.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범죄사건은 우리 이대호 형사님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죠. 네. 과거 사고 현장을 이렇게 딱 보시면서 이상한 점들을 찾아내셨다고 합니다. 일단 사고가 일어난 현장들을 차례로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시죠. 여기가 첫 번째 사고 현장입니다. 네. 양옆으로 논밭이 있고 왕복 1차선 도로였고요. 네. 그다음에 빨간 동그라미 표시 있죠. 네. 컨테이너 박스인데 최 씨는 50m 전부터 저 컨테이너 박스를 보면서 전단지를 붙이려고 운전하다가 할머니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근데 속도가 얼마나 됐어요? 이게 왜냐면 할머니를 순간적으로 발견하고 이게 핸들을 틀지도 못할 정도였나? 본인은 시속 한 50km 정도로 진행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50km면은 이거는
충분히 이게 해서.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사고 현장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긴 두 번째 사고 지점인데요. 교차로 지점이었습니다. 이번에 최 씨가 교차로를 지나려고 그 반사경이라고 그러죠. 네네네네. 그 반사경을 보다가 역시 도로 우측에 있던 할머니를 미처 보지 못하고 사고가 났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아니 시선에 같이 있는데요? 할머니가 사고 난 지점 위에 반사경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할머니 위치가 반사경하고 거의 일직선 시야에 들어오잖아요. 맞아요. 네. 다 말이 안 되는 건데 지금. 그래서 이 이대호 형사님께서 세 번째 사고 현장에 조금 주목을 하십니다. 저기 뒤쪽에서 이 앞쪽으로 차가 오는 궁금하다. 이번에 도대체 뭐 하다 못 봤대요? 그 오른쪽 옆으로 보면 바닷가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바다를 쳐다보다가 그 할머니를 보지 못했다고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혹시 밤에 일어났습니까, 사고가? 깜깜한 밤. 그러면 그나마 그쵸, 뭐. 그쵸. 그래서 좀 이해가 되겠죠. 네. 그러면. 근데 이 세 사건 다 전부 다 해가 떠 있는 시간대에 일어난 사고예요. 그래서 이건 말이 안 돼. 형사님이 선택하신 게 있답니다. 바로 시뮬레이션이었습니다. 네, 최 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사고가 났는지 테스트를 한 겁니다. 그래서 당시 사고 차량이랑 똑같은 모델, 그다음에 연식의 차들을 구해가지고 마네킹을 활용해가지고 여러 번 실험을 했죠. 피해자의 위치라든지 사고 후 차량의 위치 이런 게 맞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빠른 속도로 달려와서 충격을 해야만이 그런 현장이 나올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최대한 증거가 될 만한 건 다 긁어 모으셨는데 최 씨가 보험사 직원과 통화를 했던 녹음 기록을 하나 확보하셨다고 합니다. 최 씨가 운전자 보험에 대한 상담을 하면서 형사 합의 지원금을 얼마나 나오냐, 나는 만기 시 환급 같은 거 필요 없으니까 사고 시에 보장받는 보험으로만 계약하겠다. 이렇게 이제 상담을 받은 거죠. 굉장히 의도적이고 보험 자체도 그런 목적을 가진 살인범이네, 살인범. 이제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서 첫 번째와 세 번째 사건은 살인죄로 처벌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사건에서 살인 미수죄 그리고 세 사건에 사기죄만을 적용을 해가지고 재판에 넘겼죠. 살인 미수 사기죄가 인정이 돼가지고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아까 전에 저희가 처음에 들은 게 이 사건 그리고 이대호 형사님이 보험 약관을 바꾸었다라고 맞아요. 그게 어떤 걸 바꾼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자동차 운전자 보험을 들더라도 난 하나 정도, 길어야 뭐 2개 정도 들 거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 중복한 금액에 책정돼 있는 최고 금액을 다 지급했다는 거죠. 중복 지급이 가능했던 거죠. 중복 지급. 그러니까 보험사 ABC 쓰면 ABC 거를 다 받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바뀌면서 이게 중복받을 수 없게끔 만들어놔서 지급이 안 되는구나. 큰 돈을 챙기지 못하도록 막아놓은 거죠. 때는 2008년 유난히 비가 세차게 내리던 일요일 저녁 한 여성이 잔혹하게 살해된 채 발견됩니다. 피해자는 43세의 윤 씨로서 혼자 사는 여성이었습니다. 현장을 목격하고 신고한 사람은 피해자의 직장 동료였는데요. 평소 말도 없이 결근하는 사람이 아닌데 이틀째 출근을 하지 않고 있어서 걱정이 돼서 집에 갔다고 합니다. 불은 켜져 있는데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어서 현관문을 열어봤는데 잠겨있지 않고 열려있는 상태였다 합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처참한 광경이 그대로 목격돼서 너무 놀란 나머지 신고를 하게 됐다는 거죠. 저도 살인사건 현장은 숱하게 봤는데 그렇게 처참하게 살해당한 시신은 이 사건이 처음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느 정도길래 이 정도로 처참하다고 할까요? 거실 바닥에 피해자가 쓰러져 있었는데 주위가 온통 피바다였고요. 칼에 찔린 상처가 한두 군데가 아니더라고요. 부검 결과 마구잡이로 찌른 자상이 무려 39군데나 됐습니다. 칼을 휘두르듯 힘이 얼마나 셌는지 칼이 왼쪽 뺨을 관통하면서 어금니까지 떨어져 나왔습니다. 피해자가 쓰러져 있던 곳 주변으로 다량의 혈흔이 발견된 것으로 봤을 때 피해자가 정화 한 번 못하고 그 자리에 바로 공격당해 살해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그러면 그때 집에 다녀간 사람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CCTV도 있을 거고. 안타까운 건 사건 현장 주변에 골목에 CCTV가 단 한 대도 없었습니다.
차량 블랙박스도 거의 전무한 시기라 범인에 대한 단서는 오로지 범행이 일어난 집 안에서 찾아야 했습니다. 일단 범인의 단서가 잡힙니다. 그것도 피해자의 혈흔 때문이에요. 피해자 집이 2층이었었는데요. 당시에 작은 방 창문이 열려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창문 바로 아래 침대를 봤더니 쿠션에 족적이 보였고요. 피해자가 피를 많이 흘려서 범인의 신발에도 피가 묻었는데 쿠션 족적과 이동 동선을 따라 쭉 나타난 족적이 같은 모양이더라고요. 일단 현장에 침입한 범인은 한 사람으로 추정했습니다. 동선이 굉장히 단순합니다. 이걸 본다면 살인 이외에 다른 동기가 있는 행위는 아닐 것이다. 이런 1차적인 분석이 가능합니다. 현장을 한번 보시죠. 네. 일단 안방만 마구 어질러진 상태였고요. 분위기만 봐서는 강도가 들었나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장롱 문만 열어놓고 그 안에 옷은 가지런히 걸려 있었어요. 서랍장도 맨 위 칸만 열려 있었고요. 옷들도 차곡차곡 기어진 그대로 꺼내만 놨더라고요. 거실에 있는 서랍 역시 그 문은 열려져 있는데 피해자의 지갑이랑 통장들이 그대로 남겨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뒤진 것처럼 꾸며놓은 현장이라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피해자의 시신 상태가 이제 이 사건에 많은 것들을 말하고 있는데요. 39번이라고 한다면 저항도 제대로 못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저항도 하지 못하는 무방비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과하게 공격했다고 하면 원한 이런 분노, 개인적인 감정에 의한 범죄이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죠. 사건 현장 주변에 사는 우범자들을 비롯해서 피해자의 가족이라든지 지인, 주민 등 상대로 수사를 계속했습니다. 거기서 좀 의심이 갈 만한 용의자가 드러났죠. 낯선 사람을 보거나 이상한 소리 못 들었습니까? 사람은 못 봤고요. 어제 새벽에 옆집에서 비명 소리가 들리긴 했어요. 비명 소리요? 그게 언제였습니까? 그때가 새벽 5시쯤이었나? 또 싸우는 거보다 했죠. 그 집에 둘이 항상 싸우거든요. 아저씨하고요. 피해자는 결혼 7년 만에 이혼을 했고 슬아에 20대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랑은 사건이 일어나기 몇 달 전까지 같이 살다 독립해서 피해 여성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여기 사건 카드에 나온 이웃이 말한 증언에 의하면 아저씨하고 매번 싸운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아저씨가 누군가요? 그러게. 아저씨의 그 정체는요, 다름 아닌 애인이었습니다. 네, 피해자랑 같이 살았던 아들 역시 그 남자의 존재를 알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아들한테 두 사람 사이가 어땠냐 물어보니까 엄마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 같다고 의심을 해서 자주 싸웠다. 분명 그 남자가 한 짓이다. 부검을 꼭 좀 해서 엄마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달라. 이렇게까지 부탁을 하더라고요. 아, 그 아들이. 피해자 지인들한테도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지인들 역시 피해자가 그 남자의 집착 때문에 평소 무척 힘들어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집착. 헤어지고 싶은데 놔주질 않는다. 헤어져 달라니까 심지어 때리더라. 이런 하소연을 했다는 증언들이 이어졌습니다. 아, 이거 뭐. 네, 심지어는 한 번은 피해자가 야유회를 갔는데요. 전화를 100통이나 했다고 합니다. 아이고야. 아, 증상이 좀 심했구나. 찾아와서 싸우기까지 했고요. 지인들이 그걸 목격했다고 해요. 근데 통신 수사를 해보니까 그렇게 전화를 해대던 남자가 이상하게 사건 발생 며칠 전부터 연락이 뚝 끊겨져 있더라고요. 피해자의 애인에 대한 의심이 점점 커지는 그때 수사 과정에서 형사님들을 헷갈리게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피해자의 보험 내역을 확인해 봤거든요. 네. 사망하기 1년 전쯤 13개의 보험에 가입했는데 매달 내는 보험료가 180만 원이 넘었고요. 사망 시 3억 2천만 원이 지급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이제 보험금을 받는 사람, 이 수익자가 누구였는지도 궁금한데요. 보험 계약은 피해자가 했는데 수익자가 전부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의혹은 제거해야 되니까요. 혹시나 해서 아들의 알리바이를 확인합니다. 피해자들은 사건 발생했던 전날 저녁부터 자취방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다 같이 잠을 잤다고 합니다. 같이 있었다는 친구들 4명을 한 명씩 불러 조사했는데 진술이 모두 일치했습니다. 아들 입장에서 엄마가 보험을 그렇게 많이 들었다는 사실을 혹시 알고 있었나요? 아니면 모르고 있었나요?
아들한테 물어봤더니 피해자 사망 후 며칠 지나서 엄마 친구한테 듣고서야 그때 알았다고 그렇게 진술했고 그전에는 전혀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모를 수도 있지. 그치. 보험범죄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범인들이 피해자 몰래 가입을 해놓고 수령액을 자기로 한다든지. 그쵸, 그쵸. 지금 이 사건을 보면 계약도 피해자가 하고 또 보험금도 직접 자기가 가서 내고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사망보험금의 수익자가 아들이다라는 것만으로 사실 우리가 용의점 두기에는 사실 조금 무리는 있어요. 보험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좀 헷갈렸던 건 아들이 참고인 조사를 할 때 엄마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남 이야기하듯이 말을 했고 놀라거나 슬퍼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던 것이었어요. 그 부분이 좀 이상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고 보니 피해자가 이혼 후 형편이 많이 어려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이 6살 때 보육원에 맡기면서 자주 만나지 못했다고 하고요. 그러다가 18살이 되던 해에 같이 살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엄마에 대한 정이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인들한테 그 수시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들에게 진 마음의 빚을 갚고 싶었다. 혹시나 자신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면 혼자 남겨질 아들이 편하게 살 수 있게 하고 싶다고. 그래서 그 거액의 보험금을 만약에 받게 된다면 그 아들의 삶을 또 윤택하게 할 수 있으니까 밤낮으로 쉬지 않고 일을 했고요. 그렇게 일해서 보험금을 내고 남은 돈으로 아들의 생활비와 더불어 대학 등록금까지 보태줬더라고요. 아유. 자, 그러면은 그 아까 전에 그 피해자분이 그 애인분의 알리바이도 혹시 들었나요? 그 제1의 유력한 용의자였기 때문에 제가 제일 먼저 수사를 했습니다. 피해자 애인은 사건 전날 퇴근 후에 집에 있었다고 쭉 진술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휴대폰 위치 추적과 또 주거지에 있는 CCTV 통해서 진술과 일치함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아들도 그 애인도 집에 있던 신발들 전부 대조해 봤지만 일치하는 신발이 없었습니다. 피해자가 공격당했던 상태를 다시 보면요. 온몸 여기저기를 정말 마구잡이로 공격당했잖아요. 네네. 이 정도 되면 그러니까 사람을 공격해본 경험이 없는 초범이나 처음 공격을 하는 이런 형태에서 많이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물론 뭐 다 그렇다 일반화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영사님이 이야기할 때 어금니가 정말 탈구될 정도로 휘둘렀다고 한다면 그 칼날이 자기 손을 다쳤을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나 이런 추정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형사님들이 다시 그 현장을 꼼꼼히 살펴봅니다. 네. 일단 저희들은 도저로 쪽으로 많은 신경을 썼죠. 근데 혈흔이 있더라고요. 아까 그 촉촉이 발견됐던 현관문 안쪽 손잡이 쪽에서 혈흔이 발견됐습니다. 그 결과가 O형의 불상의 남자의 혈액형으로 확인됐습니다. 확인해 봤는데요. 두 사람 모두 O형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아닌 거네. 진짜 아닌 거네. 그래서 형사님들은 수사 과정에서 혹시 놓친 게 뭘까 천천히 다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 우리 김 형사님의 머리를 스치고 가는 게 있었다고 합니다. 아들에 대한 알리바이를 확인하려고 친구들을 불러서 그날 있었던 일들 참고 조사를 시작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때 조사한 친구들이 같은 보육원 출신 4명의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중 한 명이 아들이랑 같이 함께 거주하는 친구였습니다. 그날 아르바이트를 갔다가 아침에 친구들 자고 있을 때 집에 왔다고 했거든요. 다른 친구들 3명은 약속된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그 친구는 유독 말을 좀 머뭇거리고 누군가를 숨기고자 하는 그런 실수가 있더라고요. 그런 이후에 그 아들 친구 그런 진술 때문에 저희가 다시 원점으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먼저 불러서 뭔가 숨기고 있었던 것을 추궁해 보니까 그게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자, 지금부터 아들 이름을 정윤성이라고 하고 이 친구를 최민철이라고 부를게요. 아침에 집에 갔을 때 자취방에 누구 자고 있었다고 했죠? 윤성이랑 친구 셋이 자고 있었습니다. 그 4명만 있었던 것이 확실해요? 형사님 그게 사실은요 한 명 더 있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경호요. 윤성이가 형사님들이 물어보면 절대 경호 이름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살아있는 시체를 만들라면서요.
저희도 처음에 무슨 소린가 해서 민철이에게 재차 물어봤죠. 네네. 근데 걔도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다 하더라고요. 윤성이가 이유를 묻지 말라고 하면서 경호가 그날 같이 있었던 사실을 절대로 얘기하지 말아달라고 신신당부를 했다고 했습니다. 경호는 아들 윤성이랑 보육원에서 같이 자란 친구라고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보육원 출신이니까 이유 없이 의심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고 이름도 꺼내지 말라고 하더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거는 그 경호라는 친구는 윤성이 엄마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알고 있었나요? 네, 윤성이가 엄마랑 같이 살게 되면서 보육원에 있던 경호도 함께 데려와서 같이 살았다고 했습니다. 아, 그러면 갑자기 경호라는 친구가 용의자로 확 나타나네요. 형사님들은 일단 경호에게 바로 연락을 합니다. 그런데 휴대전화가 꺼져 있는 채 행방이 묘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민철이한테 경호가 지금 어디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6월 8일경에 군산에 내려갔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사건은 2008년 6월 8일 유난히 비가 세차게 내리던 일요일 저녁에 시작된 거 아닙니까? 시신이 발견돼서 경찰 수사가 시작된 날. 혹시 연고가 있는지를 확인해 봤는데 전혀 없었습니다. 2004년도경에 군산에 잠깐 고기잡이 배를 탄 적이 있더라고요. 아, 고기잡이 배? 네네. 그래서 형사님들이 보육원으로 바로 달려갑니다. 보육원으로 가신 이유는 뭐예요? 혈액형을 확인하러 갔습니다. 보육원에 가서 경호 신상카드를 확인해 봤는데 혈액형이 O형이라고 딱 적혀 있었어요. 게다가 민철이의 진술로 저희는 경호에 대한 의심을 더 강하게 갖게 되었습니다. 그날 아침에 자취방에 들어갔는데 경호가 오른쪽 손가락에 밴드를 감고 있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취방에 상처를 치료한 흔적들이 남아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김 형사님하고 같이 샅샅이 뒤졌는데 안 보이더라고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자, 찾아보자. 혹시나 하는 생각에 화장실 변기 뒤쪽을 보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피 묻은 밴드 하나가 딱 떨어져 있었습니다. 찾아낸 거죠. DNA 확인 결과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O형 남성과 동일하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거 범인이다. 저희는 연고도 없는 군산에 갔으니 언젠가 친구들한테 연락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통신 조사를 해보니까 그 자취방에 있던 친구들한테 연락을 했더라고요. 군산에 있는 공중전화로요. 그래서 애들한테 경호가 무슨 말을 했냐고 물어보니까 직업 소개에서 벤지를 소개받았는데 너무 힘들어서 그만뒀다. 돈이 떨어져서 가서 너무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합니다. 그래서 일단 다시 전화가 오면 최대한 길게 대화를 나누라고 이야기를 했죠. 돈을 빌려줄 테니까 6월 24일 날 밤 9시 30분경에 전화를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시켰어요. 그 저희는 군산에 이미 내려가서 대기를 하고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전화가 걸려온 공중전화 근처에서 저희들이 이미 대기하고 있었죠. 네, 정확히 약속 시간에 전화가 왔고요. 잠복 중이던 곳에서 약 한 4km 떨어진 공중전화로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위치 파악하고 바로 달려갔죠. 한계조가 먼저 현장을 가고 뒷조가 또 따라오는 그런 그러던 중에 이제 놓치겠다 싶어서 본대와 제가 먼저 1차로 공중전화로 달려갔죠. 도착해서 택시에서 딱 내렸는데 경호가 수화기를 붙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대로 달려가서 덮쳐 수갑을 채웠습니다. 뻔뻔하게도 처음에는 무슨 일이냐, 나한테 왜 이러냐 이러면서 완전히 발뺌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에 태우고 안양으로 올라오면서 설득에 들어갔죠. DNA가 이미 다 확인됐다. 발뺌해봐야 죄질만 무거워지니까 억울하게 돌아가신 피해자도 불쌍하지 않느냐. 차근차근 얘기를 하니까 고개를 푹 숙이더니 자기가 죽은 게 맞다고 시인을 하더라고요. 여기서부터 정말 충격적인 사건의 전말이 드러납니다. 아들 윤성이가 어느 날 자기를 찾아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살아야겠냐. 엄마 없애고 보험금으로 우리도 한번 편하게 한번 살아보자. 술을 마시긴 했는데 친구들이 먼저 골아 떨어진 거죠. 그리고 둘이 몰래 빠져나와
피해자의 집으로 갔더라고요. 이 아들은 평소에 엄마가 작은 방 창문을 잠그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범행 당일에도 직접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서 엄마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시 작은 방 창문으로 나와서 경호에게 들어가라고 지시까지 했죠. 그리고 나서 아들은 근처에 차를 세워두고 엄마가 귀가길 기다렸고요. 새벽 5시쯤 엄마가 집에 오는 모습을 보고 아들이 경호에게 전화를 겁니다. 준비해라, 지시합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집에 들어서는 순간 경호가 마구잡이로 공격해 살해했던 겁니다. 차라리 기다리고만 있었으면 저희 형사 인생 통틀어서 가장 끔찍한 사건이라고 하진 않았을 건데요. 아들은 엄마가 혹시라도 도망쳐 나올까 봐 현관문을 막고 망을 보고 있었더라고요. 경호가 범행을 끝내고 나오니까 아들이 화를 내면서 그냥 왜 나오냐고 화를 내면서 둘이 같이 다시 집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다시 왜 들어가요? 강도를 위장하려고 해요. 엄마 지갑에서 15,000원을 꺼내고 지문도 지우고 집안을 어지럽혀 넣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인근 디산으로 가서 범행에 사용했던 도구인 칼이랑 장갑, 의류 모두 숨기고 자취방으로 들어간 거죠. 그리고 집에 계속 있었던 저 친구들과 같이 잠을 잤기 때문에 깜짝같이 친구들도 속았죠. 그렇게 알리바이를 완성한 두 사람은 그날 저녁 휘발유를 사들고 다시 뒷산을 찾습니다. 휘발유요? 왜요? 불태우려고. 뭐를? 그 범행에 사용한 장갑 뭐 이런 것도 증거들? 네, 맞습니다. 네. 범행 도구를 불태우기 위해서. 네. 경호 자백 받자마자 아들을 검거하려고 자취방으로 갔는데 집에 넣고 태평하게 게임방에 갔다가 오고 있더라고요. 잡혔을 때는 인정을 하던가요, 얘가? 이런 모든 범행을 얘기했던 아들이 쉽게 인정하겠습니까? 부인했죠. 근데 저희가 이미 증거를 갖고 있었습니다. 우선 그 아들이 쓴 카드 내역을 보니까 자기가 집에서 잠을 자던 시각에 그 렌트카를 빌려서 차량에 가스로 충전했더라고요. 작은 방 창문 틀에서 안으로 들어갈 때 손을 짚은 위치에 지문이 발견됐는데 그것이 바로 아들의 지문이었습니다. 그것도 거짓말이네요. 엄마가 보험금을 그렇게 내는 거는 몰랐다. 맞아. 평소에 아들한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걱정하지 마라. 엄마 없이도 너 잘 살 수 있게 엄마가 다 준비해놨다 하면서요. 근데 그런 말을 하면서도 엄마한테 미안한 기색은커녕 오히려 원망을 하더라고요. 그 피해자분이 그 보험료를 내리기 위해서 낮에는 십자수 가게에서 일을 하고 네. 밤에는 그 여성 노래방 도우미 일을 했습니다. 아이고 어머니. 그래, 낮에 일해서만은 그게 안 되니까. 감당이 안 되죠. 그 일조차도 부끄럽게 생각했다 하더라고요. 야, 이씨 그. 아휴. 아들 용돈 주고 대학 등록금까지 다 엄마가 해서 준 거 아닙니까? 어머니는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드셨겠냐고. 친구인 경호의 경우에는 자백할 때 벌벌 떨면서 눈물까지 흘렸는데 아들 녀석은 경호가 엄마를 그렇게 많이 찌렸을 줄 몰랐다. 네가 그렇게 많이 찌르라 한 것은 아니다. 라면서 뻔뻔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너 집에 다시 들어갔을 때 엄마 시신을 봤느냐고 물어보니까 솔직히 아무 생각이 안 났고 빨리 할 거 하고 나가자. 보험금 타서 편하게 살고 싶다. 뭐 이런 생각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더 놀라운 일이 또 있는데요. 엄마를 살해하기 전에 예행 연수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마의 비슷한 연령대 여성을 표적으로 삼아서 범행을 저질렀는데요. 여성 혼자 운영하고 있는 술집에 손님으로 들어가서 그 몽키 스패너 아시죠? 네. 그걸 여사장의 머리를 내리친 후 현금 10만 원과 신용카드를 훔쳐 달아났더라고요. 이 사건 당시에도 잿더리, 술잔, 접시 등 이제 손이 닿을 만한 물건들에는 전부 가져가는 치밀함을 보였고요. 피해자의 아들은 엄마한테 범행을 했을 때와 똑같이 자신의 손은 더럽히지 않은 채 경호에게 지시를 했더라고요. 피해자 집에서 그 세 사람이 같이 잠깐 산 적이 있었는데요. 윤석이 엄마가 그 아무래도 보육원 친구니까 자신을 싫어하는 기색을 보이고 눈치를 많이 줬다고 합니다. 그것이 나중에 조사를 하던 과정에서 원망이 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범인들은 최후에 어떻게 된 겁니까, 판결이? 존속살인 및 강도 살해 혐의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
이거는요 2013년입니다. 3월 초 어느 일요일이었습니다. 밤 11시를 갓 넘은 시각에 119와 112로 각자 따로따로 구조 요청이 잇따라 들어옵니다. 최초 신고를 받은 건 119였고요. 신고자는 남성으로 부산 동백서 선착장인데 차가 바다에 빠져서 자기가 지금 들어가야 할 것 같으니까 빨리 와서 구조해달라는 말만 남기고 전화를 끊은 상황이었습니다. 혹시 차에 누가 있었나요? 차에 사람이 있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신고 내용을 들어봤을 때 차 안에 누군가 타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해경 구조대가 신속하게 출동이 됐고요. 그런데 이때 같은 위치인 그 동백섬에서 112로 또 한 번의 다급한 신고 전화가 들어옵니다. 이번에는요. 한 여성이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구조 요청을 했다고 해요. 그럼 혹시 뭐라고 신고가 들어왔어요? 당시 긴박했던 그 상황입니다. 실제 신고 당시 그 신고자의 육성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해경 구조대가 속도를 더욱 내서 현장으로 갔는데 도착했을 땐 추락한 차량이 거의 다 가라앉아서 트렁크 끄트머리만 보이는 정도였다고 합니다. 현장 상황은 어땠습니까? 칠흑 같은 바다에 남자 2명이 표류 중이었습니다. 구조했더니 한 분은 최초 신고를 했던 남성이고 한 명은 운전자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여성분은 차에서 나오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구조대가 바다에 뛰어들어 차문을 열고 여성분을 차량 밖으로 꺼냈는데요. 이미 의식을 잃은 채 호흡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아, 저 여성분이에요? 네. 어머. 의식이 없네 벌써. 지금 여성분을 차에서 꺼내서 구명보트로 옮기는 상황이고요. 네. 머리 이쪽으로. 하나, 둘 올리고. 아, 심폐소생술을 하고 계시는구나. 아. 119가 심폐소생술을 계속하면서 응급실로 옮겼는데 안타깝게도 사망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최초로 신고한 남성을 최 씨라고 하고요. 네. 사망한 여성을 윤 씨라고 저희가 하겠습니다. 최 씨와 윤 씨는 부부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남성은 남편 최 씨의 후배였고요. 그날 운전을 했다고 합니다. 후배가 운전하는 차를 같이 타고 부부가 이제 야경을 보기 위해서 동백섬을 찾았다가 그렇게 사고가 났다고 했습니다. 네, 생존한 남편과 그 후배에게 자세한 사항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동백섬 선착장 가까이에 차를 세우고 사진도 찍고 구경도 하다가 아내 윤 씨가 춥다며 집에 돌아가자고 했답니다. 그래서 세 사람이 다시 차에 탔는데요. 이때 남편이 밖에 두고 온 물통을 찾으러 간 사이에 차가 바다로 빠졌다고 했습니다. 남편 최 씨는 두 사람을 구하려고 구명안을 들고 바다에 뛰어들었다고 했습니다. 차가 빠진 방향으로 헤엄쳐 가보니까 후배가 열린 창문으로 빠져나오려다가 몸이 끼어서 못 나오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일단 후배부터 꺼내고 뒷자리에 앉아있던 아내를 구하려고 문을 열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문이 안 열렸다는 거죠. 그래서 아내를 미처 구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빠진 이유가 혹시 뭡니까? 네, 후배의 운전 미숙에 의한 사고로 추정됐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운전자가 면허를 딴 지 3개월밖에 안 됐거든요. 생존자인 두 남성의 진술은 일치를 했고요. 특히 운전자인 후배의 경우는 해경에 구조될 당시에 물을 너무 많이 먹어서 일단 탈진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아마 남편 최 씨가 그 후배도 조금만 늦게 구했다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던 그런 위험한 상황이었던 거죠. 엄청 위험했던 상황이구나.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사실 사고가 나는 이날은 이 부부가 4년 만에 다시 살림을 합치기로 한 날이었다고 합니다. 살림을 합쳐? 그럼 그동안 부부가 떨어져 살았다는 얘기예요? 네,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리지 않은 채 혼인신고만 한 상황이었고요. 아내 윤 씨는 경주에서 친척이 운영하는 식당에 종업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고 남편 최 씨는 부산에서 체육 강사를 하느라
줄곧 떨어져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사망한 아내 윤 씨의 친척분께 얘기를 들어보니까 윤 씨가 일찍이 부모를 잃고 형제 자매도 없어서 남편이랑 같이 사는 날을 손꼽아 기다렸다 하더라고요. 사고가 난 그날 드디어 남편이랑 같이 살 수 있게 됐다고 행복하게 웃으면서 떠났는데 그 모습이 마지막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면서 많이 우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건은요. 언론을 통해서도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추락사고로 보도가 되면서 사건이 일단락되는 듯 했습니다. 사고 경위를 듣던 우리 김 형사님께서 남편과 운전자의 진술을 듣던 중에 뭔가 약간 석연치 않다라는 걸 느꼈다고 해요. 사고가 났던 그 동백섬 선착장부터 한번 볼게요. 네네. 저기죠, 저기. 네, 지금 보시는 것이 동백섬 선착장이었습니다. 맞은편에 광안대교가 지금 보이고 이 광안대교의 야경을 보러 동백섬 인근을 많이 찾긴 하는데 선착장은 입구가 좁고 어두워서 차량을 가지고 오는 분들은 전망대 쪽으로 많이 가십니다. 단순히 뭐 장소 때문만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 뭐 혹시 의심할 만한 다른 이유가 좀 있었나요? 저는 운전자가 탈출했다는 게 의아했습니다. 동생분이요? 네. 반쯤 걸쳐 있어서 근데 물을 많이 마셨다고 운전이 미숙했다는 그 동생분은 탈출을 했잖아요. 네네. 운전자. 맞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갑자기 차가 바다에 빠지면 일단 시야 확보가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물이 급속도로 차오르면 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상황에서 탈출했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저희들은 그냥 넘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음 날 날이 밝자마자 현장으로 다시 갔는데요.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왜요? 자, 그럼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당시 사고가 있었던 동백섬 그 선착장을 다시 재현한 모형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바다고 이제 요게 이제 배를 묶을 수 있게 되어 있고 바로 이렇게 도로고요. 지금부터 남편과 후배인 운전자가 어떻게 진술했는지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가 선착장 입구인데요. 사고 차량은 이렇게 들어갔다고 주장을 했었거든요. 근데 들어간 입구부터 도대체 여기를 어떻게 들어간 건지 싶더라고요. 자, 선착장 입구에 바로 이런 게 있었습니다. 입구에요? 선착장 입구에 이런 차단막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차단막이.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거를 이렇게 안쪽으로 밀어서 열리게끔 돼 있었습니다. 이 차가 전폭이 1.8m고 여기가 2m였습니다. 양쪽으로 10cm, 10cm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럼 이게 못 들어가게 해놓은 건데 억지로 들어간 거예요? 예. 그리고 이 운전자는 사실 3개월밖에 안 된 초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이걸 통과한다는 건 사실 일상적으로 봤을 때 쉽지 않은 부분이었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차단기를 피해서 차를 이렇게 해서 이쪽에 광안대교가 보이는 모양으로 차를 이렇게 세웁니다. 여기에 차를 세우고 세 사람이 40분 정도 사진도 찍고 야경을 즐겼다고 합니다. 차를 여기다 세우고 야경을 즐기고 사진도 찍고. 그리고 운전했던 후배는 선배가 물병을 가지러 갔다가 돌아오는 거를 보고 선배한테 장난을 치려고 간다 하고 후진을 하면서 가속 페달을 밟았는데 차가 바다로 돌진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게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후진 놓고 밟으면 이 화단 쪽으로 분명히 가야 되는데 이게 넓으니까 그냥 이렇게 돌릴 수 있으면 이렇게 돌리면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냥 이렇게 돌면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렇죠. 사실 차를 뺄 수 있는 공간은 충분히 있었죠. 근데 이 후배가 차를 빼려고 후진할 때 가속 페달을 밟았는데 아무래도 급발진인 것 같다 이렇게 주장을 또 합니다. 근데 어떻게 빠졌나를 지금 제가 유추하고 있잖아요. 아니면 뒤로 빠졌다고 했는데 바다에 빠진 거면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차를 돌려놓고 후진으로 가다가 하니까 그대로 해서 이렇게 그러면 이해가 되지. 이제 나갈 준비를 하면서 후진으로 급발진. 후진 급발진도 있었나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후진할 때 급발진이 이론상으로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일어난 급발진으로 인한 사고들의 99.9%가 전진하다가 맞아요. 발생을 해요. 그렇게 다 그러니까 후진할 때는 사실 급발진이라고 보기는 극히 어려운 상황이죠. 그런데 진짜 이상한 건 사고 당시 현장이었습니다. 구조대가 현장에 출동했을 때 추락한 차량은 이곳에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거의 다 가라앉아서 트렁크 끄트머리만 보였다라고 했던 바로 그곳이 선착장의 옆이었던 거죠. 옆이야. 우리 계속 앞에만 생각하고 있었구나. 자, 여기서 선착장 옆으로 차가 빠지려면 어떠한 상황이어야 하는지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현장을 한번 재현해봤습니다. 3차원으로 분석하기 앞서서 이 사고 차량이 어떠한 자세로 서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요. 이 차량이 있는 위치에서 바다로 추락을 하려면은 조향 상태가 거의 최대한 돌려야지만 가능한 것으로 보여져요.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이 앞차와 이 뒤에 있는 차 각으로 따지면 이런 식으로 거의 60도 이상, 70도 이상을 벗어나는 각으로 후진해서 들어왔고 방지턱 같은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잘 맞춰서 피해서 빠졌어요. 근데 여기서 급발진이 발생했다 한다면은 후진하자마자 발생을 해야 되는 건데 후진하면서 조향을 하면서 빠지는 케이스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정상적이라면은 그냥 유턴하면 됩니다. 유턴해도 조향각이 나와요. 해보니까요.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폭이 나오거든요. 얘기했었잖아. 네, 맞아요. 공간적인 특성상 후진할 이유도 없고 그렇다면 후진해서 여기서 차를 돌려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차라리 입구가 좁은 걸 알면은 전방으로 가는 게 정상적이겠죠. 조향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인위적으로 조작을 한 패턴이기 때문에 본인은 일부러 조향을 했다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차량 감식 결과에서도 사고 당시 차량의 핸들이 오른쪽으로 완전히 다 돌아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말이 안 되는 게 운전자도 죽다 살아났는데 운전자가 일부러 죽으려고 바다에 돌진했다는 거잖아요. 왜? 급발진 때문에 당황해서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일단 진술이 맞는지부터 확인을 해야 했습니다. 운전자 주장대로 급발진 사고가 맞는지 국과수의 차량 사고 기록 장치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차량 사고 기록 장치라는 게 차에 있는 건가요? 뭔가요? 이제 쉽게 설명하면 비행기에 있는 블랙박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차량이 사고 날 당시에 모든 기록이 저장되는 박스가 차 안에도 있습니다. 모든 차에 다 있어요. 그래서 당시의 속도, 그다음에 뭐 가속 페달, 브레이크를 밟은 흔적, 뭐 이렇게 전체 차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기기들의 움직임들을 기록하는 장치로 봐야 되겠죠.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급발진이 아니었습니다. 급발진이 아니었다고요? 그럼 본인이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럼 거짓말이잖아. 네, 만약 후진할 때 급발진 사고가 일어났다면 스키드 마크 등의 흔적이 있어야 하는데 없었습니다. 그리고 급발진할 때 차가 앞뒤로 막 왔다 갔다 하든가 이상한 움직임이 있어야 하는데 운전자가 급발진 당시 차 상태가 어땠는지 얘기를 못했습니다. 야, 그럼 진짜 거짓말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운전자를 슬쩍 떠봤습니다. 너 급발진이라고 했는데 확인해 보니까 아니던데 내가 볼 때 이거 과실치사로 끝날 일이 아니야. 거짓말하면 구속될 수도 있어. 그랬더니 그 순간 운전자의 눈빛이 파르르 흔들리면서 동공지진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럼 진짜 다 거짓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난 그 후배가 도대체 왜 본인 목숨까지 내놓을 정도로? 자, 지금부터 수사의 방향은 180도 달라집니다. 만약에 운전자가 고의로 사고를 냈다면 대체 왜 그 후배가 선배 아내를 살해한 건지 형사님들은 그 범행 동기부터 찾아 나섭니다. 사망한 아내 윤 씨와 후배 관계를 조사해 봤는데요. 둘은 사고가 난 날 처음 만난 사이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만 놓고 보면 운전자가 선배 아내를 죽일 이유가 없어 보였어요. 그 운전자도 죽다 살았는데 도대체 왜 그런 거야, 거기서? 예, 수상한 정황은 아내와 남편의 후배 사이가 아닌 부부 사이에서 드러났습니다. 이런 교통사고 위장 살인이 의심되는 사건의 경우 가장 먼저 확인해 봐야 하는 게 보험이거든요.
사망한 윤 씨 앞으로 낸 보험 4개 중 3개가 생명보험이었는데요. 사망 보험금만 11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야, 그 보험금에 그 흔히 말해 그 수령자 타간 사람은 다 남편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네. 그런데 섣불리 보험 사기로 의심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보험을 가입한 시기가 전부 4년 전에 가입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4년이면 4년 전부터 무슨 계획을 세웠다라는 얘기가 되니까 뭐 범행 직전이라든가 네. 아니면 최소한 1년 미만의 1년 안쪽에 보험을 들고 실행하는 이런 경우가 가장 많았죠. 맞습니다. 그래서 보험 내역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봤는데요. 보통은 암이나 뇌질환 이런 큰 병에 걸렸을 때 보장받을 수 있는 특약에 가입하지 않습니까? 근데 윤 씨는 오로지 교통사고 사망 특약만 가입돼 있었습니다. 교통사고 특약만요? 아, 이거 이상하네. 그리고 보험 가입 과정을 일일이 추적했는데요. 보험사와 통화 녹음 파일을 들으면서 내 촉이 틀리지 않았다. 수사가 맞게 가고 있구나 확신이 들었습니다. 사랑합니다, 고객님. 보험입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제가 결혼할 여자친구가 있는데요. 보험 하나 제가 들어주려고요. 제가 지금 암보험이나 뇌경색, 종신보험 이런 거 제가 너무 많아서 그런 거 하지 말고 저 사망보험만 들게요. 사망 시 3억 원까지 가능하고요. 교통사고 사망은 4억 원까지 보장됩니다. 아, 그래요? 아, 혹시 하나 뭐 여쭤볼게요.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약에 사망을 하면 돈은 누가 받나요? 자녀가 없다면 법정 상속인인 배우자가 받습니다. 혼인신고 전부터 보험을 가입한 거구나. 안타깝게도 그렇게 추정됐습니다. 아내가 여자친구였을 때였죠. 2009년 12월 말부터 2010년 2월까지 3개월에 걸쳐 생명보험 2개랑 자동차 보험 하나를 가입했고요. 대부분 남자친구였던 최 씨가 주도적으로 상담을 합니다. 가입 전화를 할 때도 최 씨가 시키는 대로만 윤 씨가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보험 가입을 완료한 후에 혼인신고를 합니다. 보험금을 노린 걸로 추정을 하고 남편 최 씨의 채무 내역을 확인해 봤는데요. 당시 최 씨에게 빚이 2억 넘게 있었습니다. 체육 강사 일을 하면서 한 달 수입이 200만 원이었는데 고급 룸사롱을 다니면서 매달 1,000만 원 이상을 썼더라고요. 여기서 하나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죠. 아까부터 이경 씨가 궁금해했던 그 후배. 맞아요. 나 이해 안 돼요. 목숨을 걸고 그러니까요. 이 일을 살인 계획을 같이 벌였을 만큼 무모했을까? 자신의 목숨과 맞바꿀 뻔했던 이 끔찍한 살인 계획을 그 후배는 몰랐을까? 저희는 공범이라고 추정을 하고 공모한 증거를 찾기 위해서 남편 최 씨의 휴대전화부터 확보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최 씨가 급한 약속이 있어서 전화를 꼭 써야 한다면서 다음 날 제출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다음 날 약속대로 휴대전화를 가져오긴 했는데요. 그새 전부 초기화한 상태였습니다. 이거 그냥 확신을 퍼주고 있는. 그러네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수사팀은 이제 확신을 하게 되죠. 근데 휴대폰을 왜 쥐었다는 거예요? 실수로 버튼을 잘못 눌러서 초기화가 됐다고 했습니다. 그 소리 하는 거야, 그거 그죠? 설정 들어가서 비밀번호 누르고 다 동의해야 되는 건데. 아주 뻔한 레퍼토리가 나오죠. 예. 우발적. 근데 이게 폰이 날 수 있다는 거는 몰랐었던 것 같아요. 몰랐죠. 몰랐으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했겠죠. 그렇죠. 벌써 10년 전이니까요. 그땐 사람들이 휴대폰을 복구할 수 있다는 걸 잘 모를 때였으니까요. 아마 남편 최 씨도 초기화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럼 뭐가 나왔나요? 운전자와는 사건 발생 4개월 전부터 부쩍 자주 연락을 했던 걸로 확인됐는데요. 직접적으로 공모한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진첩을 보다가 좀 당황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사진첩이요? 네. 어? 뭐요? 결혼합니다. 저희 두 사람이 한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밝은 미소와 힘찬 박수로 축복해 주세요. 신랑 최종찬, 신부 2013년 4월 6일 토요일 부산 호텔. 청첩장인데요, 그냥? 그냥 청첩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포렌식으로 복구한 휴대폰에 사진첩에서 나온 네, 사진첩에 청첩장이잖아요. 이게 찍혀 있었습니다. 네네. 근데 사고가 난 게 3월이잖아요. 그쵸. 한 달 뒤에 그럼 결혼할 예정이었네? 그죠? 아, 그럼 시갑도 그렇게 된 거야?
근데 사망한 분은 윤 씨 아니었어요? 잠깐만, 뭐야? 왜? 신부 이 씨인데요?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남편 최 씨한테 결혼하기로 한 여자가 따로 있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 청첩장뿐만 아니라 결혼하기로 한 여성분과 찍은 사진이 수두룩하게 나왔습니다. 사망한 아내 몰래 이미 오래전부터 교제 중이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기가 막히다. 자, 그래서 우선 형사님들은 이 운전자인 후배가 차를 바다에 빠뜨릴 때 그 쇠말뚝을 피해서 각도까지 계산을 했을 것으로 본다면 분명 사전에 모의를 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백항 CCTV를 다시 한 번씩 꼼꼼히 확인을 했는데요. 사고 전날 오후 2시 30분쯤 사고 차량과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 차량 한 대가 동백항으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어떤 남자 2명이 차에서 내리더니 선착장을 두리번거리다가 바다 깊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이라도 하려는 듯 선착장 밑을 막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건 전에 남편 계좌 내역을 보니까 후배에게 10여 차례에 걸쳐 2천만 원 가량을 송금한 것까지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남편이랑 운전자인 후배를 경찰서로 불렀는데요. 남편이 오자마자 생각지도 못한 걸 떡하니 내밀었습니다. 정원 씨가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이거요? 네. 각서. 본인 최종차는 배우자 윤정미의 사망으로 발생하는 보험금 11억 2천만 원을 작은 삼촌과 숙모에게 상속할 것을 약속합니다. 위 내용은 최종찬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 지장한 것입니다. 저희가 이때까지 남편한테 보험 얘기니 살인 공무니 이런 얘기를 한 마디도 꺼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오자마자 보험 포기 각서부터 내밀더라고요. 이미 이제 사고사로 정리가 되고 있는데 수사팀에서 둘을 소환을 하니까 드디어 이제 수사팀에서 뭔가 의심점을 찾았구나. 자기 혼자 지레인 짐작을 하고 이것을 이제 만들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근데 사실 이런 각서는요, 이거 법적으로 아무 효력 없어요. 자기 혼자 쓴 글입니다. 이런 것도 효력도 없어요. 그렇죠. 보여주기식이었던 거구나. 보여주기식인데 이게 효력이 없다는 것도 알고 그랬다는 거예요. 뻔히 알고 있으니까 그렇지. 그거를 포기할 이유가 없어요. 4년이나 준비를 했는데. 써온 각서를 받고 형사님들은 남편 최 씨 조사를 중단하고 운전자인 후배부터 조사를 시작합니다. 근데 지금 남편 수긍을 바로 왜 안 하셨어요? 예, 운전자를 압박해 공범 사이를 흔들어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운전자는 이미 과실치사로 입건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말을 했죠. 처벌은 무조건 피할 수가 없다. 니네 만나서 현장 각오한 거 다 알고 있다. 혼자 뒤집어 쓸 수 있어. 살인 형량이 얼마나 큰지 알아? 그랬더니 갑자기 울먹이더라고요. 공범이 많네. 그리고는 두 사람을 사고 현장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이게 이제 수사팀에서 판단한 엄청난 심리적 압박인데요. 형사들이 뭘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범행 현장에 같이 간다는 것은 소위 범인들한테는 엄청난 심리적 압박을 받게 되죠. 그렇죠. 저희도 그 점을 노렸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니들이 한 진술이 맞는지 확인하겠다. 그때 차를 어디에 세웠는지부터 다시 얘기해봐. 그랬더니 남편이 갑자기 저희 눈치를 쓱 보더라고요. 눈치를 봐요? 도망가려고? 아니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형사님, 저 담배 한 대만 피고 오겠습니다. 담배 달라면 범인이야. 지금까지 매번 그랬잖아요. 담배 달려면 무조건 범인이에요. 네, 그래서 보내줬더니 둘이 같이 구석으로 가서 담배를 피면서 자기들끼리 뭔가 쑥덕거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남편 최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형사님, 저희가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때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죠. 남편 최 씨가 먼저 자백을 하니까 후배가 옆에서 내가 먼저 얘기해서 함께 자백하기로 해놓고는 이제 와서 혼자 먼저 자백하면 어떡하냐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 내가 더 죄를 많이 받는 거 아니냐 남편 최 씨를 욕하더라고요. 보험을 들기 이전부터 계획적인 만남으로 추정됐습니다. 최 씨가 피해자 윤 씨를 처음 만났을 때 윤 씨는 기혼 상태였다고 합니다. 의도적으로 접근을 해서 이혼을 시켰고요. 윤 씨는 이혼 위자료로 매달 최 씨에게 용돈식으로 보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최 씨는 그 돈을 유흥비로 탕진하면서 다른 여자까지 만나고 있었습니다. 야, 네, 그런데 최 씨 가족이나 주민들은 4년간이나 최 씨를 헌신적으로 뒷바라지한 윤 씨의 존재 자체를 몰랐습니다. 심지어 최 씨의 부모님의 경우는 아들이 혼인신고를 한 사실조차 몰랐고 한 달 뒤에 결혼을 앞둔 줄만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 보험금을 4년 동안 내면서 시간을 끈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동안은 피해자 윤 씨의 이혼 위자료가 있었으니까요. 근데 그 돈이 바닥이 나면서 더 이상 돈 나올 구멍이 없어진 데다가 다른 여자와 결혼을 앞두게 되자 사망보험금으로 빚이며 결혼 자금 전부를 한 번에 해결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법행의 실행을 옮겼던 거였습니다. 네, 그럼 후배가 이런 상황인 걸 다 알고 지금 있었던 건가요? 그렇죠. 근데 그게 선배의 아내란 사실은 몰랐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냥 사람 하나만 익사로 위장해서 죽여주면 사망보험금 중 2억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최 씨가 운전면허 학원도 끊어주고 차까지 사줬다고 하더라고요. 참. 이 얘기를 들으면 아마 더 기가 막히실 건데요. 이 범죄자들은 피해자의 생사는 뭐 신경조차 쓰지 않고 자기들 살궁리만 끝까지 했습니다. 응? 보하려고 뛰어든 건 아니고 당연히 창문 밖으로 빠져나오면서 신호 빠질까봐 말하는 겁니다. 빠져나오려고 일어난 거야? 빠져나오려고 그래서 하나만 일어난 거야? 예. 근데 차량 인연 당시에는 창문 4개가 열려져 있었습니다. 응? 4개가 다요? 네, 원래는 자기만 빠져나오려고 운전석 쪽 창문만 열고 피해자가 빠져나오지 못하게 나머지는 다 닫아뒀는데요. 네. 차가 물에 빠지자 자기가 당황을 해서 버튼을 아무거나 막 누르다가 창문이 전부 열렸다고 했습니다. 어쩌면 죽는 순간까지 남편은 나를 구하러 올 것이다. 철석같이 믿고 있는데 뭐가 안 되니까 본인이 그냥 다급해서 신고를 하면서 그 마지막 목소리를 남긴 게 아닌가. 그 생각을 하면. 예, 그래놓고는 재판 과정에서는 자수가 인정될 경우 감형 참작이 된다는 걸 알았는지 자기들이 자수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아, 살인만 위장한 게 아니라 자백도 위장을 했네요. 네, 그렇죠. 제가 그때 판사님이 불러서 재판장에도 갔었습니다. 법정에서 자수냐 자백이냐 물어보길래 자수가 아니라 자백이라고 확실하게 정하고 나왔습니다. 그렇죠. 예.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1심에서 남편은 23년, 운전자는 13년형 선고를 받았고요. 최종심까지 확정됐습니다.